안녕하세요. 홍인표의 왈왈왈 13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오늘도 경향신문 국제부 정유진 기자고요. 제 옆에는 지금 경향신문의 중국 전문 기자 홍인표 선배 나와 계십니다. 오늘의 주제는 차세대 정치 지도자들이죠. 이른바 잠룡들이 움직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홍 선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실 홍 선배가 사실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이달 말에 정년 퇴임을 하세요. 진짜 어떻게 보면은 경향신문에서 이제 미생의 삶을 끝내고 새로운 삶으로 나가시는 건데 지금 한 3주 남았나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현역에 계시는 홍 선배와 함께 이 팟캐스트를 할 수 있는 게 이제 앞으로 한 3번 정도 남은 것 같더라고요. 물론 홍 선배는 퇴임하신 후에도 계속 팟캐스트를 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요새 많이 이제 이런저런 생각 정리도 많이 하시고 그러실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예. 28년 직장 생활을 정리하니까 상당히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참 저도 언젠가 그런 날이 오겠죠. 안 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나중에 홍인표 선배 퇴임 앞두고 또 한번 축하의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고요. 네. 오늘은 이제 오늘 주제인 차세대 정치 지도자들에 대해 좀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중국은 우리나라나 뭐 미국 같은 이제 민주국가가 아니잖아요. 아니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직접 선거를 통해서 뽑지만 중국은 선거가 없으니까 그러면 국가 주석을 비롯한 지도부 교체는 언제 그리고 어떤 식으로 하는 건가요? 예. 중국 공산당 지도부는 5년마다 한 번씩 교체를 하는데요. 그래서 중국 공산당 전국 대표대회라고 해가지고 공산당을 대표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제 대의원이 누구 지시도 안 받고 표결로 결정을 합니다. 근데 누구 지시도 안 받는다는 건 좀 약간 어폐가 있는 것 같고 아무튼 표결로 이제 결정을 하는데요. 그것이 이제 일종의 간접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당 대표들은 중앙위원회의 중앙위원을 뽑습니다. 그래서 중앙위원을 뽑으면 그 중앙위원들이 한 205명 정도 되는데요. 이 중앙위원들이 정치국 위원을 뽑고요. 그다음에 정치국 위원들이 다시 정치국 상무위원을 뽑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총서기는 어떻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총서기는 이제 정치국 상무위원회 대표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총서기 같은 경우는 서로 당내 계파 간의 마쿠절충 그리고 나름대로의 일종의 파워 게임 이걸 통해서 한 사람을 갖다가 최종적으로 결정을 합니다. 결정을 하고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다음 그분을 갖다 모시죠 총수기로. 그럼 그냥 추대하는 거군요. 그러면? 그렇죠. 예. 그러면은 정치국 상무위원이 7명이니까 네. 7명이 토론이라든지 얘기를 통해서 그냥 자기들끼리 우리 대표를 시진핑으로 하겠다라고 하면 이제 추대를 하는 형태로 해서 총수기로 추대라고 해야 추대를 해서 나중에 선출하는 형식은 갖추죠. 선출의 형식은 갖추지만 나름대로의 그러니까 하나의 공감대 그러니까 누구를 총수기로 해야 되겠다는 걸 갖다가 일단 결정을 하고 그걸 갖다가 각 기관별로 그러니까 총수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당의 기관이니까 거기서 중앙위원회를 통해서 중앙위원회에서 이제 선출하는 형식을 받고요.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보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국 전인대 상무위원장이다 하면은 전인대 회의를 열어서 뽑고 그다음에 정치협상회의 주석이다 하면은 정치협상회의에서 회의를 해서 뽑고 이런 겁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제대로 이해를 했는지 여쭤보면 왜냐면 이제 중국은 너무 다른 시스템이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차곡차곡 사다리 형태로 이제 뽑는 형태라고 생각이 되니까 밑에서 그렇죠. 피라미드 형식으로 올라가는 거죠. 피라미드 형식으로 이제 한 단계를 뽑아주면 이 사람들이 다시 그 윗 단계의 사람들을 뽑고 이런 식으로 뽑는데 그래서 최고 정점 자리인 당 대표 자리, 그러니까 지금 시진핑 국가주석 같은 경우는 그 자리는 정치국 상무위원 7명을 대표하는 자리이기도 하기 때문에 정치국 상무위원들이 공감대를 통해서 한 명을 후보로 밀면, 그러니까 후보로 민다고 해야 되냐? 이 사람이 다시 아까 선출의 절차를 밟는다고는 하셨는데 누구의 그런 절차를 밟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러니까 대표, 당 대표가 한 2,000명 정도 되거든요. 그 당 대표가
예. 중앙위원을 뽑죠. 예. 중앙위원을 뽑으면 그 예. 중앙위원과 후보위원이 있습니다. 예. 그 합쳐서 그게 한 300명이 조금 넘어요. 예. 그분들이 이제 중국 공산당의 핵심들이죠. 예. 그러니까 그 중앙위원회가 예. 예. 정치국 위원도 뽑고 예. 정치국 상무위원도 뽑고 예. 총서기도 뽑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중앙위원들이 예. 회의를 해서 뽑는데 예. 그걸 갖다 예를 들어서 무턱대고 아무나 뽑는 건 아니고 미리 이제 미리 공감대를 형성해 가지고 그 정치국 위원은 누가 될 것이냐 그걸 갖다 어느 정도 이제 공감대를 형성해서 정치국 위원이 25명이거든요. 25명 안에 정치국 상무위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치국 상무위원들은 그러니까 뭐냐면 정치국 상무위원들은 정치국 위원이기도 하고 중앙위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중앙위원을 갖다 일단 먼저 뽑아놓고 중앙위원들이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의 최고 기관은 뭐냐면 중앙위원회죠. 중앙위원회 당중앙 중앙위원회에서 다시 안에 들어가 보면은 중앙정치국 회의가 있고요. 그다음에 다시 그 안에 정치국 상무위원회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좀 복잡해서 제가 이해하는데 약간 시간이 걸렸습니다. 나중에 우리 팟캐스트 화면에 이런 거를 좀 표로 정리해서 보여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네. 예, 저처럼 이해를 못하는 부진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 결국 그러면 차기 당대회에서 이제 국가 주석 가장 중요한 자리를 뽑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차기 당대회에서는 가장 최고 위에 어떻게 보면은 중국 정치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정치국 상무위원 자리를 누가 차지하느냐가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2017년 가을요. 이제 2년 좀 남았죠. 19차 중국 공산당 전국 대표 대회가 열리는데 그런데 지금 정치국 상무위원 7명이지 않습니까? 예. 이 중에서 시진핑 주석하고 리커창 총리만 남고요. 나머지 5명 다 물러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68세가 넘었기 때문에 예. 중국에서는 68세가 넘으면 새로운 일자리를 못 찾습니다. 새로운 요직을 못 갖는 거죠. 의외네요. 그렇죠. 예. 그게 이제 하나의 그 일종의 룰로 만들어졌습니다. 밑에 사람들을 위해서 자리를 비켜줘야 한다는 그렇죠. 그런 건가 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67세는 괜찮아요. 67세까지는 67세가 돼가지고 5년 하고 그다음 72세에 은퇴하는 거는 괜찮은데 그 68세가 넘으면은 새로운 요직을 못 차지한다 이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분들은 다 지금 정치국 상무위원 7명 가운데서 나머지 5명은 이때가 되면 68세 다 넘어버립니다. 이분들은 이제 해당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자동 은퇴가 되고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5자리 이 자리가 누가 되느냐 이게 바로 이제 핵심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은 이제 이 5명으로 새로 올라오는 새로운 얼굴들이 어떻게 보면은 향후 이제 중국 정치의 요직을 차지하게 될 뭐 흔히 우리가 이제 말하는 잠룡이라고 하죠. 잠룡으로 이제 딱 부상이 되는 거라고 볼 수 있을 텐데 그러면 좀 이 5자리를 차지할 후보들, 그러니까 차세대 정치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좀 누구누구를 꼽을 수 있나요? 예, 일단 먼저 중국 정치의 특징이라고 하면요, 이른바 벼락 출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다리를 타고 꾸준히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다음에 정치국 상무위원이 누가 될 것이냐 이걸 보려면은 지금 바로 밑에 있는 정치국 위원 이 사람들이 누구냐를 보면 됩니다. 그래서 5개의 빈자리를 이제 차지하는 건데요. 현재 정치국 위원은 25명이거든요. 그중에서 지금 정치국 상무위원 7명이지 않습니까? 이분을 빼면은 지금 정치국 위원은 모두 18명인데 이 중에서 누군가는 이제 5자리에 올라가고 상당수는 또 유임을 하게 되고 또 일부는 이제 정년에 걸려서 이제 물러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벼락 출세가 없다고 한다면 뭐 한국에서는 예를 들어 노무현 전 대통령이라든지 혹은 미국으로 치면 오바마 지금 대통령처럼 막 이렇게 깜짝 스타로 부상하는 정치인은 있을 수 없다는. 있을 수 없죠. 중국에서는 그렇게 서방 민주주의처럼 깜짝 출세하는 걸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우습게 생각하는 거죠. 그는 이제 일종의 뭐 쓰레기 민주주의라고 하든 그렇게 이제 비하를 합니다. 왜냐하면 사회가 안정하지 못하니까요. 그러니까 차곡차곡 단계별로 밟아온 사람만이 다음 승진이랄 준비가 돼 있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네네. 그렇게 생각을 하는군요. 그러면 지금 정치국 이 위원들 중에서는 좀 누가 승진이 가장 좀 유력한가요? 예, 지금 차기 당대 인사에서 역시 가장 관심을 모으는 것은요, 후춘화라고 현재 광동성 서기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정치국 상무위원이 될 것이냐 이거에 이제 상당히 관건인데요. 후춘화 서기는 뭐냐면 제6세대 지도부 핵심 인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5세대 지도부지 않습니까? 여기 핵심 인물은 시진핑 주석이잖아요. 그다음 5세대 지도부를 잇는 6세대 지도부에서 후춘화 서기가 이제 이런 역할을 할 것이다. 지금 이런 관측인데요.
이 후진타오 주석이 낙점을 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예상은 2년 뒤에 차기 당대에서 정치국 상무위원이 되고 그다음에 다시 5년 후에 2022년 그때 이제 20차 당대회가 열리는데 여기서 총서기로 선출될 거다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죠. 아무튼 그만큼 유력한 차기 잠룡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건데 사실 2022년이면 좀 한참 먼 얘기고 사실 그 사이엔 또 강산이 또 한번 변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 근데 제가 중국 정치에 대해 잘 몰라서 그런데요. 이 중국은 원래 미리 낙점한 사람이 이제 예정대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왜냐하면 안정을 최고 그 가치로 내세우기 때문에 그렇게 자리를 차지하는 게 관례인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후추나 서기도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차곡차곡 벌써부터 이제 주목을 받고 있고 이제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공감대를 이미 얻었다면 뭐 승진하는데 별 어려움이 이제 없는 거 아닌가요? 이제 뭐 탄탄대로만 남은 거 아닌가요? 뭐 문제가 혹시 있나요? 예, 그런데 지금 그 후진타오 주석 같은 경우는 1992년에 낙점을 받은 다음에 후계자로요. 10년을 갔다가 2002년까지 10년을 갖다 2인자로 있다가 예정대로 당 총수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후추나 서기는 요거하고 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뭐냐 하면 시진핑 주석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전임 지도자가 낙점을 했다고 해서 반드시 선출하지는 않을 거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공개 경쟁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지명했다고 해서 그대로 되는 게 아니고 국민들이 직접 뽑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당원들의 대표가 간접적으로 공개 경쟁을 통해서 우리의 지도자를 선출하겠다. 이런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후추나 서기가 유리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니까 대항마를 내세워서 한번 경쟁 구도로 나가면 어떻겠느냐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다. 시진핑 주석이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사실 이제 위에서 낙점을 하고 사람들이 이제 이 사람이 위에 낙점을 받은 사람이구나라고 알기만 하면 그래 뭐 따르자라고 하면서 그 사람에게 투표표를 몰아주는 게 관례였지만 시진핑이 이번에는 꼭 그렇게 안 해도 된다라는 신호를 지금 주고 있다는 뭐 그런 건가요? 네네. 그렇죠. 뭐 시진핑은 한다면 하는 사람이니까 최근 부패 척결 운동도 봤듯이 좀 뭔가 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대항마에 대해서는 좀 천천히 여쭤보기로 하고요. 일단 그러면 공산당 지도부 회의의 좀 핵심 인물일 수 있는 이 후추나 서기가 어떤 사람인지 좀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뭐 별명이 리틀 후진타오라고 한다던데 뭐 이건 후진타오가 낙점해줘서 그런 건가요? 네. 그 후추나 서기는 이제 1963년생이라서요. 올해 이제 52살이죠. 그 후진타오 주석과 비슷한 길을 걸었다고 해서 그래서 리틀 후진타오라고 하는데요. 이분은 베이징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래서 자원을 해서 티베트를 갔어요. 그곳에서 후진타오 주석을 만났는데요. 그 당시 그 후진타오 주석은 티베트 서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후진타오 주석을 31개월 동안 옆에서 보좌를 했다고 하고요. 티베트면은 말씀하시는 변방 지역이잖아요. 예, 변방이죠. 함께 오지에서 고생했던 그렇죠. 막역한 맞습니다. 관계군요. 그리고 티베트는 물론 안 가보셨겠죠. 저는 예전에 그 2007년에 취재차 티베트에 갔는데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 티베트의 수도가 라싸거든요. 라싸에 딱 도착하니까 휘청해요. 고산지대라. 해발 3,700m입니다. 그러니까 라사는 오히려 조금 낮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라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티베트를 다 돌아다니면은 해발 4,200m까지 가는데 그 몸이 제대로 성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힘들게 생활을 했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베이징에 와서 이제 공청단 중앙위원회 제일석이라고 공청단의 최고 지도자가 됐거든요. 이것도 바로 이제 사실 공청단 제일석이라는 것은 후진타오 주석도 했고 리커창 총리가 맡은 아주 중요한 보직입니다. 이걸 맡고 그다음에 지방행정가로 나섰는데요. 이 또 지방행정 경험이라는 게 최고 지도자가 되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수 코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성이라는 것은 중국에서요. 5천만에서 한 1억 정도 되거든요. 우리나라 한국만한 크기네요. 그렇죠. 그걸 갖다가 예를 들어서 5년씩 5년이나 몇 년씩 그걸 갖다가 최고 책임자가 되면 그 한눈에 능력을 갖다가 얼마든지 발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분은 지금 허베이성 성정하고요. 내몽구 자치구 서기를 거쳐서 지금 중국에서 가장 경제가 발달한 광동성의 서기로 있는 거거든요. 그 보니까 이제 어쨌든 그 덕목을 갖춰야 할 자리들은 한 번씩 이제 좀 훑었다고 보면 되는 거고 후추나 서기가 그러면 일단 그에게 맞설 수 있는 대항마가 좀 누굴 좀 꼽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 6세대 지도부로 구성할 만한 이제 인물이
그러니까 그에 필적할 만한 뭔가 배경이나 좀 경력을 가진 사람이어야 할 텐데 누가 좀 꼽히나요? 네, 지금 나오는 얘기로는 가장 유력한 대항마로는 충칭 직할시 서기로 있는 순정차이라고요. 우리말로 하면 손정제인데 예. 이 순정차이 서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분은 1963년생이라서 후추나 서기하고 나이도 같죠. 이분은 농업 전문가인데요. 농업 분야에서 연구원 생활을 했고 그다음에 베이징시에서 이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다음에 농업부장, 우리로 치면은 농림부 장관을 했고 그걸 거쳐서 농업이 발달한 동북 지방인 지린성에서 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충칭시로 갔는데요. 충칭시는 지금 4대 직할시 중에 하나죠. 인구가 3,200만입니다. 엄청나게 넓은 데인데 이 당시 사실은 그동안에 충칭은 뭐냐면은 저번에 문제가 됐던 뽀실라이, 예. 뽀실라이 전서기가 있었던 곳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민심도 상당히 좀 어수선한데 이분이 가가지고 제대로 이렇게 좀 어수선한 분위기를 갖다가 민심을 잘 다독거리고 또 여기가 충칭이라는 것은 서부 대개발의 아주 전진기지입니다. 서부 대개발을 위해서 경제 발전에서도 을 위해서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고요. 우리 현대자동차 공장도 이번에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순정차이 이분은 좀 뭐 어느 쪽에 좀 약간 지지를 얻었나요? 예, 이분은 이제 원자바오 전 총리가 지원을 했다는 거고 예. 그리고 또 장점인 전 국가주석도 또 밀어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분은 그래서 지금 알려지기로는 제6세대 지도부에서 총리 후보로 가장 예. 유력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알려지기로는 예. 후추나는 예. 후추나 서기는 역시 당 총서기. 예. 그다음에 순정차의 서기는 총리. 근데 정말 신기한 게 2022년이면 지금 몇 년 후예요? 거의 뭐 8년 후인가요? 네. 예. 근데 지금 8년 후에 최고 지도자감들이 미리 낙점에 대해서 8년 동안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네. 그게 하나의 중국 정치의 하나의 특징이면서도 그러니까요. 그분들의 경쟁력을 알 거예요, 나름대로. 그런 것 같아요. 하긴 뭐 워낙 인구가 많은 나라를 끌어야 되니까 사실 준비를 좀 오래 해야 될 것 같긴 하네요. 그러면 일단 후추나 순정차이 서기에 대해서 좀 알았고요. 또 다른 유력 후보들 또 있나요? 예, 뭐 사실 중국은 사람이 뭐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좀 사실 그 보면은 유력 후보를 대충 훑어보면요. 그 5세대 지도부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 그때 출범할 당시에 정치국 상무위원 후보로 오르내리다가 막판에 못 들어간 사람들이 있어요. 이번 한 사람은 이제 리 위엔차오라 해가지고 우리말로 이원조 그 당시 중앙조직부장하고 또 왕양이라고 그 당시 광둥성 서기가 있거든요. 이 두 사람 모두 이제 공청단 출신입니다. 그런데 지금 리 위엔차오 같은 경우는 그 당시 일단 중앙조직부장인데 중앙조직부장은 뭐 엄청난 자리입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좀 당의 인사를 갖다가 예. 이분이 다 좌지우지하는 거니까요. 아주 막강한 자리였고요. 그래서 사실은 중앙조직부장을 하면은 정치국 상무위원은 따놓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 그 당시 당 원로들이 그러니까 장점인 전 국가주석을 비롯한 당 원로들이 그때 반대를 해가지고 이분도 그때 이제 정치국 상무위원은 못 되고 그 정치국 위원만 되죠. 그리고 또 사실 왕양 서기가 그 당시 광동석 서기를 했는데 사실 광동석 서기를 했으면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전인대 상무위원장이 장더장이라는 분인데 이분도 역시 광동석 서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장더장 이번에 전임자 지금은 은퇴를 했지만 리창춘이라고 이데올로기 담당 정치국 상무위원 이분도 정치국 상무위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광동석 서기를 하면 거의 영순위로 정치국 상무위원이 되는 건데 왕양 서기는 그 당시에 정치국 상무위원이 못 되고 정치국 위원회에서 지금 국무원의 부총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이 두 분 다 그때 당 원로들이 반대를 해서 정치국 상무위원이 되지 못한 거죠.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는데 막판에 반대로 못 들어갔으니 또 얼마나 또 그 절치부심하며 다음 선거를 기다렸겠습니까? 그러면 이번 당대회에서는 뭐 모두는 아니겠지만 일부 좀 희망을 가져볼 수는 있는 건가요? 그 한마디로 낙관은 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리위엔차오 같은 경우는 지금 국가 부주석인데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차기 당대에서 정치국 상무위원이 될 거라고 봤는데 지금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게 이를테면 장수방이라고 해가지고요. 우리말로 강소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동남부 장수성의 고위 간부들이 지금 잇따라 비리 혐의로 지금 낙마하고 있습니다. 그 장수성의 성도가 그 남경이 됐으면 난징이거든요. 그런데 그 난징의 시의 서기도
이번에 비리 혐의로 이번에 낙마를 했거든요. 그런데 예. 리엔차 부주석 같은 경우도 이분도 난징시 서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분이 또 장수성에 서기도 했고 그래서 장수성이 이 리엔차의 일종 권력 기반인데 예, 예. 여기가 지금 풍비박산이 나고 있기 때문에 참 이 누구죠? 시진핑의 이 정풍 운동이 곳곳에서 이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게 만들고 있는 거네요. 지금. 그렇죠. 예. 그리고 또 리엔차 같은 경우는 부주석 아들이 예. 그러니까 중국의 사업가한테서 예. 일본 교도에도 화주택을 뇌물로 받았다는 이런 소문도 지금 나돌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뭔가 리엔차 부주석을 둘러싸고 뭔가 기류가 외곽 생기네. 때리기가 지금 시작되고 있다는 이런 관측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일단 홍인표 국장께서 좀 위험하다라고 찍었던 사람들은 다 한 몇 달 후나 뭐 조만간 낙마하던데 이분도 좀 안심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좀 전해주고 싶네요. 아니, 그럼 또 다른 이 공청단인 이 아까 말씀하셨던 왕량 이 사람은 좀 사정이 어떤가요? 예, 왕량은 지금 아까 말씀대로 역시 국무원 부총리로 있는데요. 저 경제 담당입니다. 예. 왕량 부총리 같은 경우는 광동서 서기하면서 당시 언론의 조명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른바 파이론이라든가 그다음에 등롱환조론 이런 뭐 이론을 갖다 새롭게 내놓고 해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파이론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성장의 파이를 더 키우면은 주민들이 행복해진다. 이런 이론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내세워가지고 그 당시 이제 뽀실라의 중칭시 서기 같은 경우는 분배를 내세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큰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왕량의 성장이냐, 뽀실라의 분배냐. 그거 가지고 엄청난 토론이 붙었는데 결국은 나중에 보니까 뽀실라이는 뭐 이상한 사건으로 낭만했지만 그렇지. 분배보다는 성장이 이긴 거죠. 그리고 왕량이 이제 판정선을 거둔 셈인데요. 그리고 등롱환조론이라는 것은 이게 뭐냐 하면은 세상을 들어서 세를 바꾼다 이런 이론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뭐냐 하면은 광둥성에 있는 사양 산업을 갖다 내보내고 최첨단 친환경 산업을 갖다 새로 받아들이겠다. 이것이 이제 이분의 등롱환조론인데요. 그러니까 일종의 산업 구조 조정을 해야 한다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광동서 서기하면서는 그런 뭐 파이론이라든가 등롱환조론을 내세워가지고 화려하게 언론을 많이 장식을 했는데 막상 베이징에 와서 부총리를 맡은 건 좋았는데 요즘은 지금 사실은 존재감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가 왕량은 어디 갔느냐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된 건 어떻게 보면은 2013년에 중국과 미국이 그 당시 경제 대화를 했는데 이분이 중국 측의 대표 단장으로 나갔는데요. 이번에 농담 비슷하게 그런 말을 했답니다. 우리 두 나라 그러니까 중국과 미국은 이혼을 해서는 안 된다. 머독이 먼저 번 이혼해서 망한 것처럼. 그래서 이혼을 하면 예를 들어 그 대가가 너무 크다 이래서 이제 서로 이제 왁자지껄하게 웃고 이렇게 한 거는 좋았는데 그 소식이 나중에 들리고 난 다음에 최고 지도부가 굉장히 언짢은 기색을 보였다고요. 당신은 거기 무슨 놀러 간 게 아니고 국가를 대표해서 갔는데 그렇게 농담이나 할 때가 아니다. 그 질책을 듣고 난 다음부터 이번에 굉장히 일종의 의기소침이랄까요. 뭐 이렇게 돼가지고 그다음부터는 언론 기피증. 언론 기피증까지. 해가지고 지금 언론에 잘 나타나지도 않고 영 존재감이 없어졌다는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좀 경망스러운 발언이긴 했네요. 왜 갑자기 머독과 중국이 나는 웬디덩의 이혼을 왜 꺼내서. 그러면 이제 리커창 총리가 새해 첫 공식 행사로 이제 이 광둥성을 찾아갔었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게 사실 이제 공청단 출신인 후추나 서기를 밀어주기 위해 이제 행보가 아니었냐, 뭐 이런 좀 관측들도 나오고 있다고요. 예, 그 아무래도 힘을 실어주는 성격이 강하다 이렇게 볼 수는 있는데요. 사실 국가 주석이나 총리가 새해 첫날 어디를 가느냐, 그다음에 또 춘절이라고 음력 설날 있지 않습니까? 어디에 가느냐 이런 거는 굉장히 나름대로 정치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보고 이제 문제는 다른 사람들도 저기 올해는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구나 하는 이걸 알 수 있게 되니까요. 그래 리커창 총리가 새해 첫 행사로 광둥성을 찾아간 것은 역시 개혁 개방을 갖다 그러니까 계속하겠다는 이런 의지를 보여줬다고 볼 수 있는데요. 역시 광둥성은 선전도 있고요. 이를테면 중국의 개혁 개방 정책의 산파역이거든요. 그래 광둥성을 찾아갔다는 것은 우리 중국 지도부는 앞으로 계속해서 개혁 개방 정책을 펴겠다 이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역시 이제 후추나 서기를 갖다가 지지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후추나 서기가 이쪽에서 그 행정 책임자로 있기 때문에 그 저기
후추나 서기에 대한 일단 지지를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또 이제 광동성 같은 경우는 시진핑 주석한테도 사실은 인연이 깊은 곳입니다. 아버지가 쉬중신이라고 전 부총리지 않습니까? 쉬중신 이분이 1980년에 문화혁명 이후 처음 복권되고 난 다음에 내려가가지고 광동성에서 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제특구를 만들어가지고 중국 개혁개방 정책을 처음 시도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광동성이 그런 점에서는 시진핑 주석하고 리커창 총리하고 다 이제 연관은 되는데 아무튼 그런 점에서 이런 전반적인 분위기를 보면 후추나 서기가 여러 잠룡들 중에서는 제일 먼저 유리한 위치에 서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왜 시진핑이 이번에는 그래도 좀 이 경쟁을 붙이겠다는 뉘앙스의 말을 했을까요? 그 복심이 뭘까요? 그건 한마디로 말하면 그 중국의 공청단이라고 중국 최대의 정치 개파지 않습니까? 공청단에 대한 견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 개인이 뭔가 마음에 안 들었다거나 찍힌 거라기보다는 그 전체 세력을 좀 본보기로 한번 좀 긴장시키려고 하는 거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사실은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 보면은 이대로 가면은 이 공청단 출신의 정치국 상무위원 진출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밑에 정치국 위원들이 좀 많이 있으니까요. 아까 후보들도 대부분 다 뭐 공청단 출신이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대로 놔두면 너무 공청단의 정치국 상무위원 진출이 너무 많이 되면은 안 될 테니까 좀 견제구 성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번에 그거를 한번 좀 너무 세력화하지 못하게 한번 좀 손을 보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닌가라는 말씀이고요. 그러면 한 2년 뒤에 정치국 상무위원이 좀 될 만한 후보들을 한번 추려볼 수 있을까요? 뭐 좀 2년 후면은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번 아까 말씀하셨듯이 중국은 워낙 미리부터 낙점하는 분위기니까 좀 파악해봐도 유효할 것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 후추나 서기하고 순정차의 서기 같은 경우는 이제 안정권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세 자리가 남지 않습니까? 거기에 리짠수라고 지금 현재 중앙판공청 주임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2년 뒤에는 67세가 되는데요. 아슬아슬하죠. 그렇지만 시진핑 주석의 측근이라는 그 유리한 점이 있고요. 그러면 두 자리가 남는데. 짜오러지라고 지금 현재 중앙조직부장, 중앙조직부라는 거는 당의 인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하고 그다음에 한정 상하이시 서기가 유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짜오러지 중앙조직부장 같은 경우는 그 시진핑 주석의 아버지 고향이 산시성입니다. 이 산시성 출신이라는 그런 좀 연고가 있고요. 그다음에 한정 서기 같은 경우는 상하이 시장을 갖다 무려 9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시장으로 있으면서 그 당시 시진핑 주석이 상하이시 서기로 온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 9개월 정도를 갖다 모신 그런 인연이 있습니다. 9개월밖에 안 모셨는데 큰 인연인가요? 지금 뭐냐면은 시진핑 주석하고 인연을 맺었던 저장성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줄줄이 지금 다 승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이 차기 지도부 교체의 좀 관전 포인트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좀 변수들이 이제 사실 또 생겨날 수 있으니까 한번 꼽아본다면 좀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중국 정치의 속성을 보면 이변이 없으면 이대로 끝나버립니다. 상황은 끝납니다. 그런데 이제 늘 이변이라는 게 있어야 또 그렇죠. 사람 사는데 우리 스포츠 경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 강팀하고 약팀하고 붙었는데 항상 강팀이 이기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변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갖다가 이를테면 어떤 뭐 변수가 있을 수가 있는데 하나를 보면은 성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분들이 각자 맡은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남보다 이제 성과를 두드러지게 내야 되는 거고요. 이를테면 후추나 서기 같은 경우도 광동성에 가가지고 지금 2년 지났거든요. 지금 3년 차거든요. 그럼 거기 있으면서 이분도 성적을 내야 되는데요. 그 성적이라는 거는 성장률을 갖다 높이는 것일 수도 있고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광동성 같은 경우는 산업 구조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친환경 그리고 첨단 산업으로 빨리 바꿔야 되는데 그런 걸 갖다가 바꿀 때 이제 어떤 식으로 하느냐. 지금 현재 지금 후추나 서기 같은 경우는 민생 안정하고 균형 발전 그 두 가지를 갖다 슬로건을 내걸고 지금 일을 추진하고 있어요. 왜냐하니까 광동성 같은 경우는 경제는 발달했지만 잘된 데는 잘 되고 힘든 데는 힘들다 이거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낙후된 데의 경제를 갖다 발전시키겠다는 게 이분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또 뭐냐면은 민생 안정 이걸 갖다 굉장히 중요하게 두고 있는데 아무튼 후추나 서기는 그렇고요. 순정차의 서기 같은 경우도 지금 충칭시에서
경제적인 측면에서 성과를 내기도 해야 되고 또 이제 민심을 갖다 다독거리는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아까 왕양서기처럼 거기 있으면서 뭔가 예를 들어 파이론이라든가 등록 환조론이라든가 언론의 주목을 끌 수 있는 언론의 주목에 끌 수 있는 뭔가를 해야 된다 이거죠. 지금 그런데 이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 지금은 다 물밑에서 로키로 하고 있습니다. 왜? 신인비 주식이 너무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서 미리 모난돌이 정맞는다고 미리 튀어나갈 필요는 없는 없죠.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은인자중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예. 그다음에 또 하나 눈여겨볼 것은 이제 아무래도 반부패 정풍 운동인데요. 뭐 여기에 걸리면 사실 지고와를 막론하고 뭐 이렇게 그대로 낙마를 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변수는 뭐냐면 이를테면 장점인 정국가 주석 같은 일단 당 원로들이 2년 뒤에 이분들이 여전히 건재할 것이냐. 지금 사실 장점인 정국가 주석 같은 경우는 이번 1926년생이거든요. 그러면 아흔이네요. 그렇죠. 아흔이시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2년 뒤에는 91, 92이 된단 말이에요. 그때까지도 예를 들어서 건강하면 인사 일정 부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년 안에 뭐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또 행사를 할 수 없고 그것 하나의 변수로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제 2년 정도 남았으니까 이런 변수 장애물을 갖다 얼마나 잘 넘기느냐 이것이 결국 이제 4세대 지도자들의 운명이 걸려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요즘 이 중국의 정치 상황은 사실 이렇게 들으면 좀 저는 어려워요. 일단 그 조직들이 너무 많고, 개파도 너무 많고 그래서 들으면서도 이렇게 설명을 조근조근 잘 해주시는데도 이게 머리에 잘 한 번에 딱딱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중국의 잠룡들의 움직임은 일단 중국의 관례대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지만 낙점을 이미 받은 후추나 서기가 가장 앞서 나가고는 있지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시진핑 주석의 공청당 견제가 얼마나 먹힐 것이냐 그리고 시진핑이 얼마나 견제하려는 마음을 먹은 것이냐에 따라서 판세가 조금 뒤바뀔 수도 있고 뭐 또 말씀하신 것처럼 또 앞으로 2년이나 남았기 때문에 뭐 2년 동안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광둥성의 성장률이 계속 승승장구하면은 이제 지금 여세를 몰아 그대로 가는 거지만 알 수 없으니까 또 사람 일은 2년 뒤에 뭐 그런 정도로 뭐 이해를 잘하셨네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중국 잠룡들은 지금 현재 정중동이다. 내가 마지막 그 한마디를 하려고 했는데 정중동이라고 할 수 있죠 지금. 그렇습니다. 아무튼 오늘 일단 제 생각에 앞으로 2년 후부터는 후추나 서기의 이름을 뭐가 됐든 간에 좀 지겹게 듣게 되지 않을까라는 지금은 정중동이지만 이제 때가 되면 확 부상할 테니까요. 좀 미리 아주 알찬 공부를 좀 해본 것 같고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 주에도 더 재밌는 주제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홍 선배 감사합니다. 네, 정 기자도 수고하셨습니다. 예.